오늘 이제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왜 제가 도서관을 촬영하게 되었는지, 예, 하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각국에 지난 한 6년간 당연히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주로 그 대도시에 있는 도서관으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알프스에 있는 산속에 있는 수도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좀 그 유서 깊은 이야기 되는 도서관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그 30여 개 군데를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기억되는 한 10군데 정도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끝으로는 원래는 제가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에 그 이태리에서 이제 초대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올해도 또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조금 이제 빗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태리에서 전시를 하면서 이태리에 있는 그 뭐 엔젤리카라든지 그런 국립 도서관을 촬영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이 다 이제 그 계획이 무산되고 내년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유럽의 중요한 가장 그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보여드리고 이야기할 거는 이태리는 빠졌습니다. 그런 어떤 아쉬운 점을 왜 이태리가 빠졌는지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저한테 기회가 되었다면은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의 마프라하고 그 스페인 국립도서관을 촬영하고는 계획이 자꾸 차질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제가 좀 보람있게 보내면 좋을까. 그러다가 올해는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인 예를 든다면은 그 경상북도에 있는 뭐 안동의 도산서원이라든지 소수서원이라든지 옥산서원 등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이미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새롭게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저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원에 있는 그런 목판이라든지 책을 출판하는 거라든지 책을 보관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내가 삼국사기가 그 삼국사기 초판이 옥산서원에 있구나. 그게 지금도 보관되고 있구나. 그런 걸 새롭게 느꼈는데 그건 왜 제가 그 이야기냐 하면은 해인사의 8만 대장경도 세계의 그 중요한 도서관에 그 속한다는 거죠. 거기 그 장경각의 연구원장 말씀을 들으면은 판만 찍는 게 아니라 도서관 배열 방식대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걸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하는데 다시 그러면 제가 왜 도서관을 촬영을 하게 됐는가? 저는 이제 그 직업이 사진 작가고 해외에서 또 전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유럽을 많이 가게 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초대 전시를 많이 하게 가면은 대부분 어떤 문화 행사가 도서관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전시는 미술관에 열리는데 거기 가면 현지 사람들이 혹시 뭐 이런 그 음악회가 있고 이런 무슨 행사를 같이 갑시다. 예, 좋습니다. 가면은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합 공간인 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독일의 뭐 슈투트가르트라든지 그 또 뮌스터라든지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들이 어떤 그게 단순히 도서관은 우리는 책을 보고 그런 그 어떤 지식으로 생각했는데 복합 예술 공간이 도서관이구나. 그런 걸 제가 사실은 90년대부터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참에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이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6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소설가 중에 르 클레지오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설이 많이 번역되었어요. 뭐 열병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그런데 그 소설가하고 저하고 같이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2006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파리에 있는 솔문도라는 출판사하고 갤러리에서 책을 출판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파리의 대표적인 그 도서관이 어디냐 이랬더니 그 리슐리에를 꼭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리슐리에 그러니까 발음도 조금 저한테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한 번은 이제 날을 잡아서 그 리슐리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그 파리에 있는 미테랑 국립도서관밖에 몰랐어요. 미테랑 국립도서관은 파리 세너 강변의 현대식 건물로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밤에도 보고 그런데 너무 딱딱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참 저렇구나. 현대식 건물이라 그랬는데 리슐리에 도서관은 그냥 한적한 우리로 치면은 대구로 치면 삼덕동 뒷골목 같은 데예요. 이런 주택가에 아주 한적한 주택가 건물인데 문을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중정이 나타나는데 여기 좀 오래됐는 고색 창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현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너무너무 어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제 거기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면은 바깥쪽은 전부 콘크리트라든지 돌로 이렇게 됐는데 안에 가면은 천장이 다 뚫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천장이 전부 유리로 됐습니다. 곡선으로. 이게 이제 그 리슐리에 도서관인데 이 리슐리에 도서관은 리슐리에 도서관 이전에는 이런 건물을 다 이렇게 돌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에펠탑 전운이가 강철로 기둥을 만들고 조명이 없이도 대낮에선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라든지 이런 게 식물원처럼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지친 사람들이 여기 안식처랄까 그런 느낌을 있는데 근데 제가 유심히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유심히 보니까 이게 2단, 3단 이런데 여기에는 진짜 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장식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 가보고 굉장히 어떤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걸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제가 세계문화유산 도서관을 한 50군데 촬영했지만은 항상 어려운 거는 허락받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담당자를 알아서 편지를 보내고 또 답장을 기다리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답장을 안 보내줘요. 대부분 답장을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외교통상부를 거쳐서 프랑스 대사관한테 내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해서 외교 통로를 해서 여기 이제 어떻게 승낙을 얻었어요. 그래서 승낙을 얻어서 그 다음 해 여름에 이제 촬영하러 갔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촬영하러 갔는데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문화재관리청의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국가유산한데 거기 라파엘라라는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뭘 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찍는데 200유로를 내라 그래요. 좋다. 근데 이제 그 200유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료인 겁니다. 다 이게 이제 문화재니까 내가 혹시 다니다가 파손을 한다든지 무슨 기물을 한다면은 거기에 관한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따라다녀요. 이제 만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촬영하러 여기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가고 왜냐하면은 이 건물은 굉장히 크지만 이거 수평으로 눈높이를 맞추려면 최대한 높이를 비슷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찍었는데 파리 가본 사람은 잘 아시지만 날씨가 흐린 날이 참 많아요.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7시 가서 기다리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전부 유리로 돼서 자연광으로 찍어야 되는데 날씨가 흐리니까 이게 조금 사진에 그렇게 만족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내일 내가 돈을 한 번 더 낼 테니까 한 번 더 찍자. 그랬더니 그래, 내일 날씨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확률은 또 한 번 안 되면 내가 또 찍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침 7시에 이제 그 라파엘라라는 그 직원하고 또 다른 또 따라다니는 직원하고 또 막 뭐 열심히 찍다가 보면 금방 8시 반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산발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서 휴게실에 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저 기억으로는 여기 그 리슈에 그 여기에 있는 국립도서관 커피숍이 커피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동전 뭐 우리로 치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은 거기서 원두가 갈리면서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그래 커피를 한 2잔 마시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번씩 그렇게 뭐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연락해달라. 자기 공짜로 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뭐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만족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나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면 국립도서관 이름을 리슐리에로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그 서양 역사는 모르지만은 곰브리지 서양 세계사를 쭉 봤더니 아,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루이 13세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17세기 때 프랑스를 유럽의 가장 강국으로 만드는 그 재상 겸 추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프랑스 사회는 술 먹으면 포크로 사람 찌르고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근데 이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포크라든지 나이프를 끝을 뭉텅하게 했답니다. 국가에서. 그래야지 술을 먹고 칼로 찔러도 큰 상처가 안 나게. 그런 일상생활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프랑스 학술원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국가에 기증을 하고 그 재산의 일부를 리슐리에라는 이름을 따서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각 도서관마다 가장 자기들이 자랑하는 보물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구텐보르크 그 성서 뭐 초약본이라든지 있는데 이 도서관은 우리나라 직지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그 사성은 아니지만은 그 직지신경을 뭐 신문에 나고 이럴 때보다 굉장히 저는 사실 좀 그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불쾌하게 생각했는 게 우리나라의 떼제별을 갖고 오려고 그 당시 대통령이 직지를 여기 다시 뭡니까 영구 뭐 임대라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서 2분이 같이 왔어요. 사서 2분이 같이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전략적인지 일부러 하는 연극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 리슐리에 국립도서관에 있는 여자 사서 2분이 와서 막 울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돌려주려고 왔는데 울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도 뭐 설득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책을 못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물론 그런 악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단순히 도서관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유물, 보물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1100만 권인가 그 관리를 못 해요. 지하에도 있고. 그리고 사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지금도 그걸 돈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라파엘라라는 그 직원이 저보고 내 사진도 한번 내봐라. 분명히 살 거다 그랬는데, 그래, 아직 뭐 저는 그까지는 안 했지만은, 잠깐 그런 프랑스의 그런 왕들은 그렇게 많은데 왕 이름이 아니고 그 뛰어난 정치가의 이름으로 이런 도서관을 했다는 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국가 소유가 됐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도서관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개인적인 도서관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 감명받은 거는 80년 9월에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이제 그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뭐 대구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사진 공부를 했지만은 외국 서적을 그 당시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외국 잡지,
아니면 USIS라고 미국 공보원이 삼덕동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외국 잡지 책을 보고 그랬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전부 미국 책이잖아요. 거꾸로 이제 한국 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 책을 사려고 했더니 이미 그 당시에 80년 9월에 사진책은 한 권에 5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권에 50불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야채 가게에 가서 12시간 노동해서 받는 게 35불이었어요. 시간당 3불씩 해서. 그래, 그만큼 책값이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그 책, 이제 사진집은 두껍고 이러니까. 그래서 에드반드 엘스킨하고 내가 그렇게 이제 그 좋아하는 작가 작품집을 보려고 그때 내가 디자인 스쿨 오브 파슨스에 파타임을 다녔는데 그랬더니 그건 아마 도서관에 가야 될 거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서. 그래서 뉴욕 시내 가장 복판에 42가하고 핍스애비뉴가 있는 공공도서관에 저는 그냥 한번 견학 겸 한번 그 책이 혹시 남아있는지, 왜냐면 발행한 지가 워낙 오래되니까. 그래 갔더니 그냥 들어간 안내 데스크가 있고 뭐 또 건너편에 이렇게 책을 반환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건 접수대가 있는데 안내대 가니까 저기 가봐라 해서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갔는데 아주 친절하게 뭐 잠깐 기다리라 하고 그랬는데 책을 탁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원하면 지금 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 나는 그 미국에 아이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 여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공공도서관이구나. 뭐 불법 이민자든 뭐 체류자든 방문객이든 누구라도 책을 빌려주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에드반드 엘스킨 책을 정말 그 굉장히 인상 깊게 겨울인데 내가 그걸 이제 가방에 넣고 품에 갖고 이리 와서 집에 가서 또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뉴욕 도서관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9세기 초에 그 어떤 독지가가 뉴욕 도서관을 하려고 위원회가 생기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넙지인 땅이 없으니까 넙지 땅을 뭡니까? 그 재활용하려고 땅을 묻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작은 수백억에 가까운 돈을 넣어서 거의 한 3년간을 했답니다. 준비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원회에서 했는 게 공공도서관이니까 누구에게라도 책을 빌려주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책을 찾아줘야 되는 어떤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사람보다 눈에 안 보이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관리 체계하고 빌려주고 뭐 하는 그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사실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책 서고가 몇십 킬로랄 그럴 정도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대화하는 사이에 벌써 책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이제 뉴욕 도서관을 지나갈 때마다 야 정말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또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그라는 패션 잡지 있죠, 그죠? 그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또 보고 뭐 차도 마시고 뭐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조금 관심 있게 봤더니 계절마다 뭐 이집트 문명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전시를 꼭 봄, 가을에 2번씩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나 들고 싶은 건 대구 출신의 그 유명한 최계복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계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최계복 선생님을 미국에 찾아가서 처음 뵀을 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뉴욕 공공도서관에 자기 작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떤 계기로 그랬습니까? 거기서 전시를 했대요. 한국에 가는 사진전을. 그러면서 저보고 아마 그 인분도 한번 신청해 보라고 다 새로운 문물 같은 걸 다 받아주니까 특히 그 뉴욕 그 공공도서관은 사진에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뉴욕의 19세기 그 알프레드 스티거츠라든지 뉴욕 5번가의 변화라든지 뉴욕의 공장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겠는데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사진 콜렉션이 시시한 박물관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럽니다. 뉴욕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예. 그래서 저도 뭐 자주는 못 가지만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전시는 꼭 보고 그래서. 근데 뉴욕 공공도서관은 제가 뉴욕에 뭐 거의 한 10년 있고 저 고향 같은데도 아무리 편지를 해도 답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너희들 왜 답장 안 해주나? 안 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고 또 무슨 또 다른 사람 또 연락했어요. 또 답장 없어서 내가 근데 제일 끝에 어떤 여자분 하는 말이 그냥 와서 찍으면 되지. 너 왜 허락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냥 가서 그대로 찍었는데 여기 뭐 보이는 사람도 그런데 이 뒤에가 이제 5번 가니까 그 좀 이른 아침인데 그 건물들이 많이 보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한 번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 오픈 뭐라 그럽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냥 책 빼서 보고 뭐 그냥 두기도 하고 꽂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와서 책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있는 걸 하기도 하고 그렇고 굉장히 좀 개방적입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실내악 연주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뉴욕 공공도서관. 그래서 제가 공공이라든지 그 말을 그러고 관심 있게 봤더니 뉴욕에는 동네마다 공공도서관이 참 많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구립도서관이 많고, 근데 거기는 저 생각에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규모가 절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조그만 뭐 사무실 갖고 뭐 근데 보면은 퍼블릭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런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아마 몇백 개는 될 것 같아요. 지부 막 자간 뭐 종로 1가 있고 종로 2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느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보고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거보다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냥 동네 사랑방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데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이제 자리를 차지하신 것도 좀 있지만은 동네마다 그런 게 참 그래서 이게 퍼블릭 라이브러리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여기가 이제 괴테가 거의 50년간 재직한 도서관인데요. 괴테는 물론 뭐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라든지 꼭 그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세기의 독일의 대문호지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도서관을 찍으면서 괴테에 관해서 더 공부도 하고 이제 괴테의 채취라든지 뭐 서명이라든지 다 보고 느꼈는데 도서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도서관은 그 독일 바이마르라고 이름은 뭐 바이마르 공국 그러고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예술학교라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성구보다 더 작습니다. 정말 한적하고 21세기에 이런 동네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한가합니다. 마차도 다니고 기차역도 안 보여요. 기차역도 뭐 아주 외곽에 있을 정도로 정말 이런 그 전원이고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뭐 종소리 들리고 정말 중세의 어떤 도시에 왔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유일한 큰 건물이 있다면은 초록성이라는 이 도서관 건물입니다. 근데 원래 괴테는 그 태어나기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어요. 뭐 여러분도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저는 프랑크푸르트 갈 때마다 괴테의 생가를 꼭 가보는데 그 구시가지에 가면은 괴테가 태어난 집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아버지 콜렉션, 뭐 괴테 콜렉션 무슨 그림이라든지 뭐 실루엣 모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어요. 그게 뭐 프랑크푸르트는 날마다 페어가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상공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발달한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건을 발표하고 뭐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도 그렇게 유명하고 몇백 년 됐죠. 계속 그래서 그 도시가 돌아가고 아트페어로 돌아가는데 근데 왜 그런 데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유럽에서 최고 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왜 괴테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한적한, 좀 외진 바이마르 공국의 나머지 여생을, 자기 50년 여생을 거기서 죽을 때까지 보냈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연인데요. 이 사람이 27살에, 괴테가 27살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근데 이 도서관 이름이 안나 아말리아 그 대공이라는, 어떻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작은 공국의 어떤 부인인데, 그 당시는 다 정치적으로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했는데 자기 남편이고만 금방 그 세상을 떠났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그런 배경이 없고 이러니까 뭔가 자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젊은 괴테를 우리 그러면 정치적인 좀 자문을 해줄 수 있나. 이래가 거의 뭐 그 장관급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괴테도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명예재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년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정치는. 그래서 괴테가 그러면은 휴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이태리 기행을 1년 반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괴테의 이태리 기행이에요. 그런데 저는 괴테의 이태리 기행 책을 보고 나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 보면 로마 역사라든지 로마 건축이라든지 심지어 그 이태리 지역 사람들의 어떤 방언, 풍습, 너무너무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이 사람이 광물학자 같기도 하고, 지질학자 같기도 하다가, 색채 분석학도 나오고, 그 모든 게 다 나와요. 그걸 볼 때, 이미 그 18세기에 독일의 예술가의 지식 수준이 이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과학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게 아닌가, 그런 걸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태리에 관한 공부를 책이 지나서더라도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괴테는 나폴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나폴리의 어느 귀족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괴테는 가명을 쓰고 다녔습니다. 왜냐? 이미 소설가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영국 이름 존이라든지 이런 아주 가명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파티에도 초대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나폴리의 어느 그 귀족한테 초대를 받아서 가서 딱 느꼈는 게, 분명히 그 전에, 나폴리에 가기 전에 다른 어떤 제노바의 어떤 도시가, 너 나폴리 가면은 꼭 누구누구 찾아가라, 소개장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갖고 있다가 나폴리에 가서 파티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한번 꼭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나 그런 사람 모른다 하고 그냥 툭 치더래요. 그래서 괴테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라.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그 독일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한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는 그 소개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대신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중요한 소개장인데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폴리에는 이게 좀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구나. 나라가 완전 다른 것 같다. 그런 걸 느꼈는데, 저도 사실 그걸 느꼈어요. 나폴리의 국립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나폴리 국립도서관은 국립박물관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 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도서관이 먼저 생겼어요. 국립박물관보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비잔티움 스타일이에요. 나폴리에 있는 그 도서관이, 마리 도서관이지. 그래서 내가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하도 섭외를 해도 안 되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태리 도서관장 폴라라는 분을 내가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이태리 공부도 좀 하라 그러고. 그냥 거기서 3개월 동안 이태리 공부를 했어요. 이태리어를. 그 사람도 이태리 출신입니다. 폴라, 여자분인데. 근데 같은 이태리고 같은 나폴리 출신인데도 자기도 그걸 강요를 못 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구글로 하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폴레옹 도서관장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지하 창고에 있는 그리스 유적을 장물한테 팔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그만큼 그 나폴리의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뭐 선사시대 이전 유적부터 그 그리스, 왜냐하면 옛날 그리스 식민지였으니까, 거기가. 네오폴리스. 그래서 그런 유적이 자기들도 지금 관리를 다 못 한답니다. 누가 뭐가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운이 나빠서 그게 작물로 걸려서 도서관장이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뭐 이게 행정 체계가 도저히 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괴테의 그 이태리 기행에 나오는 그때부터 어떤 그런 게 있구나. 내가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이제 괴테가 여기 27살에 왔다가 30세까지는 이태리 이제 여행을 하고 집필하고 다시 여기 오면서 안나 아말리아 대공비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정치적인 것보다도 도서관을 내가 맡고 싶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도서관을 당신이 한번 훌륭하게 키워봐라.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새롭게 건설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한쪽에 원래 약간 좀 세태한 궁전입니다. 여기가 로코코 홀이라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이제 도서관으로 괴테가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장을 거의 한 40년간 있었어요. 은퇴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거기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괴테가 도서관장이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도서를 구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도서관장의 취향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괴테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셰익스피어였어요. 괴테 이전에는 동문학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괴테가 유일하게 이제 젊은 베르테르를 써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도 괴테는 파우스트 1권 쓰고 2권 쓰는데 거의 한 30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관계되는 자료를 셰익스피어에 관한 자료부터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괴테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여기 가야 되고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에 연구하려고 해도 여기 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이스터의 그런 또 괴테 책이 있죠. 그죠? 그런 책을 모으고 그런데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문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문화 예술의 사랑방을 만들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차르트도 초대하고 그 모차르트가 여기 이제 머물면은 모차르트한테는 악보를 또 남기는 겁니다. 여기가 모차르트 악보도 그대로 여기 소장되어 있어요. 그러고 실러가 와서 또 하면은 실러가 했는 친필 6필 원고도 또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사진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비지팅 아티스트라든지 그렇게 머물렀던 사람을 이렇게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말리아 대공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그래서 실러라든지. 그러니까 또 당연히 괴테가 또 그만큼 이제 예술적인 역량이고 유명 작가고 이러니까 괴테가 초청해주면 다 좋아하죠. 그래 와서 6개월간 머물다가 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이제 이 사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받는 다른 나라의 도서관에 비해서 여기 있는 책들은 좀 더 유심히 보면 디테일로 보면은 낡은 거를 딱 이렇게 그걸 새로 어떻게 했는 겁니다. 200년, 300년 됐는 것도. 다른 데는 대부분 눈에 보면 좋은 책들만 이렇게 장식용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실제로 뽑아보고 그런 책인데 거기 갔더니 그 도서관장이 책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책은 원래는 공개 안 한 책이다 그러는데 괴테가 자기 책을 빌려가면서 사인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도서관장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서명의 관장님 혹시 여기 빌려갈 때, 요즘은 시스템 좀 다르죠. 옛날에는 도서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게 한 200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는 이제 괴테가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줄리앙이라든지 로마에서 가져가는 조각품, 미술품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서 개울 건너 한 20분 가면은 괴테의 작업실, 조그만 산장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단순하죠. 단순한데, 거기가 뭐 절로 노래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잔잔한 한 깊이 한 15cm 되는 시냇가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그 괴테 산장에 갔더니, 자기 작업실에 갔더니, 기념품 가게를 이렇게 봤더니, 일본의 어떤 성악가가 그 장소에 와서 감동을 받고 노래를 그 괴테 작업실하고 괴테 문학 작품에 관한 것을 작곡을 했는 그 음악 CD를 팔더라고요. 물론 독일말로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사서 사실 내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잠깐, 그거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방문자들 대부분한테 그런 감동을 준다는 거죠. 이 도서관에서도 그런 걸 느끼지만은 괴테의 침실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책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여기서 50년 동안 이상, 근데 책상이라든지 침대는 보면 다른 건 안 그런데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참 검소하구나. 그리고 또 그 침대가 보면은 폭이 한 70cm, 길이가 한 180, 혼자 놔도 잘못하면 옆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인상적인 거는 천장에 이런 큰 밧줄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건강에 밤에 이분이 괴테가 자다가 조금 컨디션 안 좋고 이러면은 시종들을 부르는 이런 그 줄을 당기면은 종이 쳐주고 이러면 시종들이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정확히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괴테는 앉아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침실에 이런 딱 의자가 있어요. 안락 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89세 거기까지 그렇게 그 장수를 하셨는데, 하루 일과가 글 쓰고 책 읽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글 쓰는 거를 딕테이션, 받아쓰기라 그럽니까? 똑같이 그걸 자기가 또 쓰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는 도서관에 가서 또 근무하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책을 읽고, 자기 또 창작품을 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셰익스피어나 그런 작가의 글을 또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행복한 그 여생을 괴테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2번 가봤습니다만은, 파리의 리슐리에 도서관은 한 번 찍는데 200유로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처음에 이제 그 도서관장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냈더니 자기들 자료를 보내고 내가 다 여기 사인해라. 모든 건 다 그래 하겠다. 참, 근데 제가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해요. 내 계획은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찍어서 내가 책을 내려고 한다. 간단한 글하고 내 사진하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 찍은 게 이런 게 있다. 그럼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 도서관이 당신 책에 들어가서 굉장히 영광이다. 굉장히 협조를 잘해줘요. 예. 근데 제가 이 괴테 이 독일 바이마르 거기는 12시간 내로 답장이 옵니다. 제가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타고 와요. 근데 프랑스 같은 데는 답장 안 해줍니다. 프랑스는. 제일 답장 안 주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는 전화해도 프랑스는 전화하면 영어로 답변하는데, 이태리는 전화하면은 이태리 말로 프론토 그러고는 끊어버려요. 자, 근데 여기는 자기들이 30유로를 내라 그러더라고. 좋다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니까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 여기도 굉장히 또 새로운 데도 보여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했는데 참 기분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예. 아직도 그 괴테 책을 내가 자세히 못 봤지만은 보면 볼수록 정말 공부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양재도서관이라고 거기 할 때 이제 그 초대장 엽서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도서관을 찍기 전에는 이제 세계의 도서관이라는 책이 독일서 나오는 책이라든지 영국서 나온 책이라든지 주요 출판사 나온 자료를 내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과연 어디를 가야 되냐, 뭘 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이제 유럽은 이태리 빼고는 그래도 한 번씩 다 가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페르시아의 도서관들이 너무너무 예쁜 게 많아요. 물론 개념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갑자기 이 도시가 생각나는데 특히 나는 페르시아 문명 도서관을 정말 찍고 싶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같은 데도 도서관도 정말 예쁘게 찍고 싶고 당연히 물론 우리나라도 찍었죠. 우리나라도 찍고 그렇지만은 중국에는 그런 게 안 남아요. 별로 안 남아있어요. 문화혁명 다 파괴되고 일본에도 오래된 그런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세계의 도서관들을 다 한번 저 시각으로 한번 찍어서 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은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93년도부터 뉴욕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외부의 선생님들 무슨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특히 미국이나 유럽 평론가들이 월드 히스토리 오브 포토그래피 할 때 보면은 동양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목은 월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보도 할 때 아니 왜 여기는 거의 유럽하고 미국밖에 없는데 왜 너가 유러피언 하든지 웨스턴이라고 해야지. 왜 너 월드라 그러냐. 얘들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일본에도 다이도 모리야마라든지 아주 저명한 작가들도 있고 그런데 왜 안 모른대. 얘들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뉴욕에서 찍은 사진집을 낼 때는 존 케이지라든지 알렌 긴스버그라든지 서양 예술가들을 다 넣어서 내가 책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준비하는 게 한 30%는 외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월드라는 말을 쓰려면은 물론 아주 객관적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말 동서양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모든 문화를 다 넣어야지 그게 월드가 되는 거지. 미국도 별로 없어요. 거의 유럽 것만 해놓고는 월드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사실 도서관의 역사 보면은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지만은 페르가몬 도서관 유적도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죠. 옛날 페르가몬. 그런 노력은 안 하고 학자나 사진작가들 보면은 자기들은 월드 히스토리다 독일의 타첸 출판사 나오는 것도 보면 그렇게 호화장정이고 그런데 내용을 적어볼 때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도서관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정이고, 그러면은 내가 찍을 때는 뭔가 서양 작가들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를 찍거나 그걸 따라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떤 연륜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는 공부를 저 나름대로 그래가 서양 미술사도 다시 한번 공부해 봤어요. 그리고 원근법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고 어떻게 시각에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드리면 이 사진도 그렇고 개천도 그렇고 최대한 관객이 이 그림 앞에 섰을 때 실제로 어떤 그런 착시 효과랄까 그런 거를
최대한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구심점이랄까, 예, 그리고 높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 괴테 작품도 그렇습니다. 이 작품도 뭐 한 2m가 되고 괴테 작품도 한 2m가 되는데 보통 한 175나든지 그런 사람이 앞에 딱 서면은 그 속에 좀 약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그런 내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 그런 좀 실제적인 걸 느끼게 해보려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3번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하죠. 저는 뭐 아무리 제가 하더라도 일단 저는 사진 작가니까 일단 허락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전날 거기서 잡니다. 일단 그 오후에 가서 미리 답사를 합니다. 이렇게 광선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한번 보고, 왜냐하면 이제 장비는 못 들고 가지만은 그냥 들어가서 쭉 한번 보고, 이거 어떻고 쭉 한번 보고, 찍을 수 있으면은 미리 한번 찍어 봅니다. 그러고는 보통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승낙을 받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미리 이제 포인트 정해놨는 데를 이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는데, 여기는 사진 찍기 이전에 여기는 그 수도원이에요. 정말 알프스 산 속의 수도원인데, 근데 그렇게 어떻게 깊은 산 속에 이런 도서관이 있는지 그것도 참 신비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쭉 보고, 이게 수도원 도서관 중에서는 이게 뭐 규모가 있고 전장이 있고 행사가 많고 유서 깊은 뭐 그런 거다. 그리고 가톨릭 중에서도 어떤 이태리 그런 종파를 내가 쭉 봤더니 불교에서 하는 거하고 또 비슷한 게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노동을 하고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이 입에 들어가나.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도 자기들 먹을 거는 자기들이 가꾸기도 하고 자기들이 해서 손수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많이 목격했거든요. 저는 한때 해인사에서 좀 살았어요. 원당함에. 예, 해인사에 원당함에 살기도 하고 뭐 또 2099년도에는 어딥니까? 송광사 가서 뭐 수계식도 하고, 그때는 법정 스님이 또 계셨죠. 법정 스님. 그래서 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쭉 제가 나름대로 그런 공부도 좀 하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굉장히 흡사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했죠. 그 전날. 그 전날이 아니라 이제 가기 몇 달 전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는데 거기에 좀 숙박을 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울리머라는 신부님이 이제 그 담당이죠. 바로 답장이 오고 아주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 우리가 2명, 저 조수 이제 운전하고 2명 가고 뭐 하고 이런. 그래, 그러면은 4시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4시까지 도착하겠다고. 그래서 작은 최대한 우리 빨리 가자.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프라하고 국경을 넘어가면 바로 오스트리아예요. 그 프라하에서 한 11시에 오전에 촬영하고, 야, 우리 거기 가서 쉬자. 이러고 바로 고속도로로 해서 이 에드몬트로 이제 갔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로 거의 조금 가다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 고속도로 벗어나서는 내비가 분명히 내비대로 가는데 계속 산길을 꼬불꼬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교한테, 야, 이거 뭐 생각보다 이게 거리상으로는 예를 든다면 60km면은 충분히 한 2시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60km인데 이거 2시간 해도 못 가는 겁니다. 뭐 시속 10km 가다가 잠깐 엄청나게, 야, 이거 그러는데 한 3시 반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울리 그 신부한테. 지금 어디쯤 오냐고. 기후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작은 4시까지는 꼭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4시가 돼도 다 왔다는데 이 수도원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후 4시인데 산속이니까 캄캄해요. 비가 막 억수같이 주고. 전부 비상라이트 켜고, 띠띠하고, 좀, 그래가,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일단 어디 차를 세워보자. 그러고 한쪽에 이래 보니까, 블루맨이라고 독일말로 나와요. 블루맨. 블루맨이 꽃집입니다. 블루맨.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일단 저 앞이라도 일단 있자. 자꾸 가려고 하지만. 그랬더니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 울리라는 그 신부님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앞에서 기다리는데, 내가 그 푸른색 우위를 입고 모자를 쓰고 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단지 눈에 보이는 건 블루맨이라는 게 보여서 우리 그 앞에 차를 세우겠다는. 그러면 꼼짝 몰라 거기 있어라 그래. 자기 온다고. 그 기다려도 또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떡하고 이래 하는데 누가 문을 퉁퉁퉁퉁 그러더니 창문을 쭉 내리니까 완전 털보 저간 할아버지라고 젊은 분인데 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님! 이러더라고요. 울리! 이제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내 차가 여기 있으니까 내 비상등기 자기 차를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이제 요렇게 안에 이제 마당을 지나고 어떻게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수도원 하고 차 세우면서 열쇠를 주면서 여기 올라가면은 2층에 그 방 2개가 있는데 너는 그레고리 룸이래요. 이제 성인들 이름으로 방을 다 해놨는 겁니다. 그러고 내 조수는 또 하고. 근데 마침 걔는 또 얘도 성당에 다니는데 세례명하고 또 같은 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저녁은 그 방문 앞에 자기가 준비를 해놨대. 그러니까 이제 4시에 와야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든다면 절에 가면 저녁을 5시, 4시 일찍 먹습니다. 아침은 아침 6시에 먹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저히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분이 손수 이런 추라에다가 자기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방문 앞 창문에다가 딱 놔뒀는 거 자기가. 그래서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고맙다. 고맙다. 그러니까, 그럼 내일 아침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내일 아침 6시에 봉사를 나간대요. 어떻게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못 만난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고. 제가 이제 촬영하다가 그렇게 고맙게 하시는 분만 있으면은 녹차를 내가 꼭 하나씩 조그만 걸 하나 드려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 오는데 트렁크에서 이제 녹차를 하나 내고 했더니, 이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영어 표현은 생각 안 나는데, 무슨 노래 가사처럼 만나자 이별이다. 이 사람 웃으면서, say goodbye 그러면서 내가 그래 너무 고맙다.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악수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또 헤어지고 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막 이러면 손을 거둬. 왜 그러니까 야 거기 식당에 가면은 맥주하고 와인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 농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밥 먹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 고맙다, 그러고 그래 갔더니 이제 아주 정성스럽게 식탁을 2개 해놓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방이 조그맣지만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십자가 있고 창밖이 있고 그런데 창밖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알프스 산 속에 이제 안개만 보이고 짐승 소리 들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룻밤을 보내면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맑아지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사진 찍었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몇 번 다시 찍었나 하면은 처음에는 여기 갔더니 여기 이런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파랄까? 사람들이 중간에 쉬는 의자들 이렇게 쭉쭉 몇 군데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을 때 최근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여기서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거를
치울 수 있나요? 지금은 치울 수 없대요. 단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의자 치우는데 또 300유로를 내야 된대. 왜냐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을 또 해서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300유로 낼 테니까 언제 올까?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갔다가 다시 가서 이 의자를 치우고 다시 찍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도서관에서도 그 사서가 와서 쭉 설명해 주는데, 대부분 유럽의 도서관들은 자기들이 가장 보물은 물론 뭐 양피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구텐베르크 초판 성서, 그걸 꼭 보여줘요. 근데 저는 잘 모르죠. 독일 말도 모르고 그런데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 이런 거는 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정성을 들였구나. 이 당시에 그 장인들이 색깔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참, 이거 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도 이거는 작품이 되겠다. 그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평상시 안 보여줄 것도 더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 비밀문이 있다 그러면서 비밀문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은, 그래서 어디 이렇게 문을 열면은 책장인데 그 책장 뒤에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어떻게 뭐 피할 수 있다,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제가 이제 잘은 그거를 아직까지도 내가 공부를 못 했는데, 특히 18세기, 17세기 그 당시에 유명한 도서관들은 특징이 천장이 전부 회벽입니다. 플라스터하고 플라스터 위에다가 플레스코 그림을 그려놨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뭐 평면도 있지만은 입체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책을 봤더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회로 다 해놨나 그랬더니 18세기까지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촛불로 했잖아요.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책은 종이니까 엄청나게 불이 잘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벽이라든지 이런 걸 회로 만드는 건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그 안에만 끝나게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바닥 이런 데는 최대한 회벽으로 다 그걸 방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회벽에 이런 그 조각 같은 장식도 들어가고 그림도 이태리의 르네상스 파에 또 유명한 사람 됐는데, 그러니까 서양 유명한 예술가들은 그 도서관을 소개할 때 반드시 건축가하고 아티스트 이름이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내년 11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이제 전시를 할 예정이어서 거기를 한번 내가 답사를 한번 갔어요. 속에 이제 그전에도 봤지만은 전시를 근데 조금 너무너무 썰렁해요. 엄청나게 크고 막 연면적은 천장도 엄청 높은데 커피 마시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공부만 뭐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참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니까 뭐 지금은 어떻다 그러지만 그 만들 당시에 그런 예술이라는 그런 안목이 좀 부족했구나 생각하는데, 심지어 우리 동네에 있는 양재 도서관은 참 예쁘고 그런데 제가 사진 전시를 하려고 작품을 걸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전부 책입니다. 이미 설계할 때 다 서고를 다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복도에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심지어는 거기 직원들이 이 도서관을 설계를 누가 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작은 누가 설계했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거기 예술가 협업이란 거는
별로 이제 뭐 더 관심이 없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에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근데 거기 공모자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당선자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사진을 여기 좀 이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너무 뭐 예쁘다기보다도 저는 그 건물이 보고 야 이거는 뭔가 그 이슬람의 무슨 성전 같은 굉장히 음숙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1층에 가면은 향불 같은 게 계속 뽀글뽀글 하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큰 공간에. 그리고 도서관이 직육면체 큰 박스인데 한국말로도 도서관이라고 크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제가 편지 딱 내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여기 그 설계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느냐. 그러더라고, 그 디렉터가. 예. 자간, 그거는 뭐,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분을 우리나라 도서관을 설계하는 데는 활용할 수 없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건 자랑스러운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세계 도서관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그 어떤 감동이라든지 느낌은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건물이 예쁘고, 뭐 아무리 뭐 책을 우리는 뭐 몇십만 권 갖고 있다, 몇백만 권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한테 어떤 느끼는 감동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데서 내가 그 이제 참 그 따뜻하고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지난 겨울 12월에 제가 이제 그 포르투갈 마프라하고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그 국립도서관 두 군데를 갔어요. 사실 그때 이태리 나폴리에서도 허가가 와서 이태리도 이제 베니스를 가느냐 마느냐 막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베니스 국립도서관이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들이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태리는 내년여름에 가든지 하고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만 갔는데, 날씨가 계속 비가 왔어요. 뭐 영상 한 뭐 2, 3도인데 우리나라 영하 한 5도보다 더 추워서 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안 좋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조수하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 뭡니까?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스팀 그 뭡니까? 보일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오래된 옛날 성에는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 카메라 장비라든지 이런 걸 들고 뭐 올라가고 내리락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국민성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포르투갈은 보통 촬영 시간을 이렇게 대부분 1시간 주는데 아예 오전을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고맙게 이제 너긋하게 그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폴라로이드 테스트도 보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근데 12시 되면 분명히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뭐 결정적인 순간을 딱 하면은 어떻게 보면 1시간 만에 한 번씩 관객이 툭 들어오는 겁니다. 열심히 이제 뭐 그 노출을 한 장에 뭐 3분, 5분 이렇게 딱 해서 하는데, 뭐 들어오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람이 없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장소를 바꾸자. 다시 이제 반대쪽에 서는데, 이게 한 80m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80m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금 차분한 이런 느낌 참 좋았어요. 이게 책들이 좀 비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는 저쪽 편에서 이쪽으로 찍다가 도저히 안 돼서 끝으로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찍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나는 저게 장식용으로 뭔가 했더니 풀벌레들이 많아서
모기, 일종의 모기향이랍니다, 일종의. 이게 군데군데 있어요. 한 10m, 20, 지금 요게 보이는 건 요거 하나만 보이지만은 이 일직선이 돼야지 뒤에 건 안 보이잖아요. 요게 뭐 여기 있고 지금 여기 뭐 겹쳐놔도 그죠? 그래서 이거 찍는데 제가 한 6시간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3시간이 지나니까 뭐 육체적으로 이제 자꾸 막 어떤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조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찍는 게 아니고 나는 방향 잡고 이걸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데 12시가 딱 넘으니까 얘가 자꾸 실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객관적으로 디지털로 바꾸자. 디지털로 바꾸고 자꾸 격려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좀 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오후 3시쯤 끝났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끝나니까 12시가 넘으면서부터 이 있는 옆에 사사한테 엄청나게 미안한 겁니다. 이분 점심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이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사진 찍으라고. 원래는 여기 위에 2층에 올라가는 것도 안 되는데 2층에 올라가면 잘못하면 이 문화재니까 삐걱삐걱하고 이게 뭐 파손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고 또 2층에 올라갔더니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막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깜빠뇽강 뭐 자가 누구인데 너 관장 내 통화하면 전화하면 하자. 이거 안 된대. 야, 지난번에 누구는 찍었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나도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하게 그 관장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내가 그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봤어요. 정말 학자신 같은 분인데 이 사람이 내가 갑자기 전화하니까 당황해서 승낙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원하는 사진을 여기서 다 찍었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자기가 한 10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진작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안내하겠다고 자기가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무슨 책도 뭐 갖고 있다 나한테 막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고맙다 그러고 우리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 뭐 이태리에 누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러냐 그러고 그랬는데 작은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달라 그랬어.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희망사항은 우리가 한 12시까지는 찍고 그 바로 바닷가에 그 시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문어하고 우리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없다니까 그래도 꼭 가래. 여기 바닷가 가면 그러면서 이름을 적어주면서 갔는데 좀 어렵게 찾아갔어요. 풍차가 있더라고요. 옛날 그 돈키호테에 나오는 풍차 있잖아요. 그죠? 풍차도 있고 막 가서 정말 전심 겸 저녁을 거기서 먹고 내가 하도 고마워서 그 큐레이터한테 같이 우리가 초대했으면 좋겠다니까 자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잠깐 고맙다 그러고 인사하고 왔는데 참 이래 외지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할 때 그런 분 한 사람 맡기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책을 내면은 그분 이름을 꼭 넣으려고 왜냐하면 그대로 적어 왔어요. 이름을 적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보시는 분은 그냥 뭐 이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진은 전 세계 어느 누가 찍은 사진보다도 제일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기회 되면 뭐 마프라 물론 이것도 이제 대칭입니다. 뭐 대칭이야 뭐 노력하고 하면 되는데 빛이 좌우로 어떤 나는 거라든지 이 꼭대기하고 여기하고 빛을 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점차적으로 안쪽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보다도 일부러 약간 어둡게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 작품 앞에 보면은 이게 뭔가 쑥 약간 좀 더 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난번 전시할 때도 크게 했지만은, 이 높이 조절하려고도 엄청나게 또 막 시도를 해봤어요. 앵글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하고.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이 높낮이에 따라서 완전 느낌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게도 하고, 잠깐, 우리 내 제자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를 4x5 카메라라고 그걸 제일 많이 해서 하나 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마프라 그러고 그 도와준 그 여자분을 참 이름 발음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인상적인 그겁니다. 스페인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펠리페 2세 그림도 있고 여기 초상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포르투갈도 그렇지만은 이 도서관들은 엄청난 규모라든지 그걸 봤을 때 여기 도서관들의 다 특징들이 사진에 크로즈업 돼 있는 것도 있고 크로즈업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구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쇠로 만드는 지구본들입니다, 이게. 그 뒤쪽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결국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대항해 시대에 자기들이 인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북아프리카 새로운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걸 표시해 놓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못 찍었는 도서관 중에 스페인의 어떤 도서관은 콜럼버스 일기장들을 다 보관했는 항해 일지를 했는 그 도서관이 있어요.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출발할 때 했는 그 도시가 있죠. 그 항구 도시에. 예. 그 도시가 도서관 그냥 서류 보관소예요. 그런데도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천장화가. 그리고 여기는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전부 인공광입니다, 이게.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필름 카메라가 좀 이렇게, 왜냐하면은 전부 이제 이 광선이 달라서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여기는 성락 받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이 촬영을 했는데, 원래는 2018년에 여기를 찍으려고 스페인을 갔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는, 스페인 사진작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스페인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친구가 중간에 이제 연결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래 갔는데, 뭡니까? 나는 성락이 보통 독일 같은 데는 원하는 날짜 언제 오라 그러기도 하고 답장이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하고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유럽에 촬영 가면 거의 한 달 하면은 그 안에는 이 중에 될 줄 알았는데 자꾸 2달 뒤에 오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거절을 그냥 좋은 방법으로 거절을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한 달 후면 유럽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러고 또 중간에 또 걔한테 이제 무슨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봤더니 확실히 스페인 애들은 스케일이 다른 게 사진을 찍는 날짜는 한 12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두 시간 줘요. 그 대신 여기들은 일단 성락을 하면은 그날은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검사라든지 하고 이런데도 굉장히 여기는 왕립 왕립 도서관이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조금 격조 있게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든지, 너희들 식사하려면은 어디 가서 무료로 먹을 수 있다. 그 왕립, 그리고 왕립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는 시간을 12시간 그래도 12시간 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도 찍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대신 돈을 안 받아요.
돈도 안 받고 그렇게 대우가 좋은데 아직 내가 전시를 안 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발표할 때는 반드시 자기들한테 승낙을 받으라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책을 내는 거는 관계없는데, 왜냐하면 그 내가 할 때 너 책에 우리 도서관을 넣어줘서 영광이다. 책은 근데 책 이외에 전시를 한다든지 뭐 작품을 판다든지 하면 반드시 자기들한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고 그래서 안 했어요. 내가 딱 크게 할 때만 안 했고. 그러고 여기 이제 사진을 내가 나중에 멜크 도서관도 굉장히 인상 깊은 중에 한데, 멜크 도서관은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나오는 그 시작하는 도서관입니다. 멜크. 근데 멜크 도서관은 다뉴브 강변 위에 절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미의 이름 소설도 이렇게 시작 안 합니까? 주인공이 비엔나에서 배를 타고 멜크 수도원으로 갑니다. 지금도 배를 타고 가면 돼요. 근데 자동차로 많이 가죠.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쭉 가면은 선착장에 내려서 그 멜크 수도원 가는데, 거기 오면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뭐 조각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예,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제가 느끼는 게, 그 동네가 어떻게 보면 이 도서관, 이 수도원을 위해서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규모가 좀 작았어요. 화려하기는 엄청나게 화려한데, 그래서 사실은 더 이 장식 주변을 좀 더 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좀 더 그 광각 렌즈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이 주변이 전부 뭡니까?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맥주보다는 길에서라든지 저녁에 카페에서 가면 전부 백포도주를 먹고 있어요. 그 포도주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다 거기 현지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뭐 그런 게. 그래서 그 다뉴브 강변을 이렇게 자동차로 쭉 가면 전부 포도밭이 쫙 나오고 여기 이제 수도원인 겁니다. 그 절벽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야, 여기서는 정말 그런 그 움베르토 에코 같은 작가가 소설을 안 쓸 수가 없겠구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저 조수가 항상 그럽니다. 아, 교수님, 멜크 거기 다시 한번 가고 싶어. 그래, 또 한번 가자. 그러는데, 멜크도 여기 굉장히 인상적인 거. 그러고, 제가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라고 오스카 와일드 모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오스카 와일드 작품을 옛날에도 읽어보고 최근에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는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그 예이츠라든지 그런 작가들이 영국 작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문학으로 발표했으니까. 근데 원래는 아일랜드 사람이죠. 그러고 다 이 대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고 나도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고 여기 갔을 때 미리 이제 자료를 쭉 조사했더니 영국에 무슨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약간 좀 판타지 뭡니까 제일 많이 책을 많이 팔리는 그 여류 작가 롤링, 예, 여기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 천장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뭐 방석을 타고 날아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1년에 한 500만 명 온다 그럽니다, 여기. 전부 이제 단체로 오죠, 이게.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은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찍어야 돼요. 근데 왜 이 사진을 제가 이제
또 가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사진은 밑에서 찍었지만은 원래 승낙을 받으려면 여기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높이가 좀 맞아요. 근데 뭐 아무리 승낙을 안 해주고 내가 도네이션을 내겠다 뭐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갔는데 좋은 거는 여기 사진 찍으러 오고 당신이 원하면은 그 학교 교수 회관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뭐 교수였다 그러고 뭐 했더니 교수 회관이 너무너무 뭐 호텔 이상이에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잠을 자니까 아침에 바로 도서관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 주고 아침 주고 뭐 저녁 먹고 산책도 하고 여기 가서 이제 미리 어떻게 찍을 건지 관찰도 하고 그래 가면은 뭐 그 예익저에 시로되는 이런 벽화도 있고 뭐 오스카 와일드에 관한 뭐 이런 그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내가 그때 내가 갖고 갈 때 책을 뭐를 갖고 왔냐면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사치가 있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프라하 갈 때는 프라하 작가의 책을 하나 갖고 가서 한번 봐요. 현지 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갈 때는 그 전날 내가 그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이야기를 책을 보니까 옛날에 여기 그만큼 근대에는 그 신부들의 어떤 타락이 생각 이상으로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 뭐 술집에서 근데 그 현지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어떻게 들으면 꼭 한국말 같아요. 근데 영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말 같기도 하고 그 아일랜드 언어가 또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부 이제 음악이 그 굉장히 좀 대중화돼서 뭐 그리스도 하고 바에서도 하고 라이브도 듣고 뭐 잘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여기도 외교부를 통해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사진은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사진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만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는 사람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예를 든다면 제임스 조이스의 그 소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 사진 찍을 때 그걸 한번 나타내 볼래?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작가의 어떤 의무고 작가의 역량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 그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그만큼 미치진 않지만은 다음에 가면은 어느 정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외국의 도서관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최근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을 잠깐 하다가 했는데 저는 사실 그 한국의 서원이라는 책을 내가 표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북의 서원이라는 책을 이제 하나 오늘 이게 경북문화재단 후원으로 해서 그 책을 오늘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병산서원이고 뒤에는 옥산서원입니다.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입니다. 그런데 경주의 옥산서원은 제가 이번 책 때문에 처음 갔는데요. 완전 뭐랄까 좀 별세계 같았어요. 지난 10월 말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관광객도 없고 거기 이제 고택을 하나 거기서 빌려줘서 거기서 이제 잠을 오후에 이제 쭉 둘러보고 도착은 여기 12시쯤 도착했어요. 그래 촬영하고 둘러보고 고택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찍었는데 저녁 7시만 되니까 동네가 그냥 지죽은 듯이 뭐 가게도 없고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혼자 산책하고 그랬는데 야,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예쁜 데가 있구나. 근데 또 유래를 보니까
삼국 사기 초판 목판본을 여기서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얽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 개인적인 수확으로는 뭐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걸 때 가장 대표적일 때 옥산 서원을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 게 여기에 그 종친이 계십니다. 그걸 뭐 그러니까 원래는 그 회제 이연적이란 분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분은 후손이 없었어요. 그냥 양자지요. 그러니까 그 양자의 이제 후손들인데 그래도 일단 뭐 이제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그 자부심이라든지 그 굉장히 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4시간 이 자기 집의 어떤 사랑방을 24시간 개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제가 새벽에 갔는데도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산책 왔나 그러고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시인 묵객들이 그 몇백 년 동안에 있는 시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좀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게 그 시인 묵객들이 와준 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난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 한 50cm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자 이름은 계정, 그런 계곡에 있는 정자인데 이 그 회재 선생이 여기 50cm 정도 되는 쪽마루를 냈어요. 근데 이 쪽마루 이름이 관어대, 물고기를 관찰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 밑에 물고기. 그래서 보면 그 성리학자들, 물론 그 태계 선생도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공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뭐 수양이라든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관어대가 어디 있나 하는데 사실 여기 관어대예요. 계곡 쪽으로. 여기 물에서. 뭐 제가 운이 좋아서 그때 막 단풍이 그 전날 가서 하룻밤 자고 올랐는 하루 사이에 단풍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느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한국에 서원 가면 약간 좀 고리타분하고 그 뭐 서원에서 옛날에 그냥 공부했는 모양이다 선비들이.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냥 자기 그 해서 서원 만들고 거기서 공부시키고 일종의 사립학교로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출판사더라고요. 인쇄 목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경각이라든지 그런 보관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동의 그 국악진흥원으로 모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서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서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특히 옥산 서원은 그러니까 이번에 찍은 주로 사액 서원 그런데 사액 서원은 임금님이 노비, 전답, 뭐 그러고 또 책, 그러고 임금이 주는 현판,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준다 그럽니다. 근데 옥산 서원에 실제로 가면은 이 기숙사 옛날에 있는 그런 기숙사 기간에 많아봤자 40명이 기가기 힘든데 노비들이 많을 때는 140명이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비들이 단순히 서원의 일을 도와준다기보다도 밥 메고 뭐 농사 짓고 또 그러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정에 살았고 절이 있어요. 절에서는 종이를 만들어서도 되는 겁니다. 선비들 공부하라고. 그리고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원에 한번 유생이 되면은 완전 뭡니까? 생계라든지 모든 거를 다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 학문에 멀쩡하는 거죠. 자연과 벗삼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말 우리나라의 성리학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자연하고 최대한 조화를 했는 장소가 서원이구나. 그래서 여기 글 썼는 사람이 서원의 성리학의 철학을 나타내는 게 한국의 서원 건축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엄창석 선생이라고 좀 있으면 여기 올 건데. 그래서 제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문화유산 촬영은 못했지만은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원이라든지 문화유산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내가 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